삼국지와 후한서에 기록된 원술의 전기를 살펴보면 그는 사공 원봉의 아들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형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한서 효원제기와 원한열전 등을 통해 원봉의 장남인 원기의 존재가 드러나며 삼국지 주석으로 인용된 위서에는 원소가 원봉의 서자이자 원술의 이복형이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한 원소가 아들이 없이 요절한 형 원성의 대를 잇기 위해 입적되었다는 설명도 실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한서 원소열전에는 원기가 형이라고 표현된 원소의 글이 인용되어 있어 이 모든 기록들을 종합하면 원술은 원봉의 셋째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출생의 차이에 있습니다. 원소는 서자였던 반면 원기와 원술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술의 어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동진시대 배송지가 남긴 일사전에는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객이 3만 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가 원시 종가의 안주인으로서 막강한 배경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통 혈통의 후계자로 자란 원술은 명문가 자제로서의 품위를 기대받았지만 실제 그의 젊은 시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거칠고 후방한 성격으로 알려졌으며 양가 자제들을 모아 사냥에 몰두했고 유협 집단의 리더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족사회의 규범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혈염에 천거되어 낭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경력을 쌓은 원술은 한때 장수교의로도 재임했습니다. 북당서초에는 그가 장수교의로 있을 당시 수레와 말이 지나치게 화려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위세를 부린 탓에 사람들에게 거리의 한귀 원장수교의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지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이러한 평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한서 원술전은 원술의 성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명성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타고난 성격이 교만하고 사치를 즐겨 스스로만 고귀하다고 여기며 타인을 깔보았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강한 자긍심과 함께 오만한 기질을 드러냈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국지 원술전에 따르면 원술은 효렴에 천거된 이후 낭중을 시작으로 절충교의, 호분 중랑장 등 다양한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후한서 원술전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전하며 하남윤을 지내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영웅기에는 원소가 시여사로 승진하자 당시 상서였던 원술이 이에 불쾌함을 느껴 병을 핑계로 사직했다는 일화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그는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지위와 체면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호화롭고 위세를 부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후한 말에 군웅할 것 시대에서 황제를 자칭하며 더 큰 야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드러난 교만과 사치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물론 당대의 지식인층이자 기록의 서술주체였던 사족들조차 그의 행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록했으며 원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실린 원술의 열전 첫머리에서도 그가 세상의 명성을 얻기 이전부터 무예를 좋아하고 사냥에 깊이 심취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언급됩니다. 삼국지 순유전의 주석으로 인용된 장본의 한기에 따르면 원술은 당대의 호걸로 명성을 떨쳤으며 형 원소와 서로의 명성을 두고 경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홍은 원소를 매우 높이 평가한 반면 원술은 아예 찾아가지조차 않았고 이로 인해 원술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원소의 최측근이었던 허유를 두고 그는 음란하고 불순하며 탐욕스럽다며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도구홍은 원술의 지적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허유가 위기의 순간에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라며 일정 부분 호평을 남깁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젊은 시절부터 원술은 원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본의 서술이 사실이라면 원술이 장수교의를 지냈던 시절 거리의 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오만하고 방탕했던 모습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원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혐오감이 드러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소와 맞먹는 명성을 자랑할 만큼 당대 사족들 사이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받아온 부정적인 평가를 의식한 듯 그는 이를 원소의 최측근인 허유를 겨냥해 그대로 쏟아내며 사족 사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자신을 얕잡아보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원소의 이중성에 대한 분노가 묻어납니다. 후한 말기는 중앙 정치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정치적 테러가 일상이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가문 간의 갈등과 사적 원한이 격렬하게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적이었고 유력 가문들 사이에서는 민간 수준의 전쟁이 벌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이처럼 폭력과 위협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고도 협객으로 명성을 얻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우돈이나 전이 서서처럼 폭력의 길을 걷다가도 정당한 명분만 있다면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원술이 노중환기 곧 거리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예를 좋아했고 거칠고 과시적인 성격에 더해 원초적인 폭력과 공포를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압도하길 좋아했습니다. 특히 위협으로 분류되던 폭력 집단을 장악하는 데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으며 자신만의 세력을 형성해 사병화된 집단을 거느렸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그는
가문 간의 분쟁 조정에 나서면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그 과정에서 원술에게 혜택을 입은 일부 사족들을 중심으로 호걸로서의 명성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의로움이나 난폭함 혹은 어리석음 같은 윤리적 판단을 곧잘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복수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은 사실상 시대와 문화 그리고 당시의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일지라도 당시 사회에서는 일정한 논리와 필요 속에서 정당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현대 사회도 공권력이 늘 정의를 실현해주는 것은 아니,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공권력의 한계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특히 후한 말기 중국의 지방 통치는 중앙정부에 힘이 미치기 어려운 구조였고, 9년제 하에서 각 지역에 파견된 관리들도 현령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오늘날 한국의 구조에 빗대어 보자면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 행정의 실질적인 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공적인 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과 정의를 모색했습니다. 법과 권력자를 두려워해 자신의 몸과 재산을 보존하려 하면 비겁한 자가 되었고, 복수를 결행하면 난폭한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복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 의롭지만 어리석다는 평을 들었고, 복수 과정에서 폭력의 범위가 커지면 잔인한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시대 상황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윤리 기준이었습니다. 원술이 폭력을 활용했던 인물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가 조금만 더 경호를 지켰더라면 오늘날처럼 일방적인 악평만을 받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본 당시의 기록자들과 관찰자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그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술 말년에 보여준 무리한 정치적 행보 역시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가 힘을 휘두르는 방식이나 위세를 부리는 태도 자체에서 사람들의 반감을 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술의 갱스터적인 특질은 그가 대장군 하진의 휘하로 들어가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한 배경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진이 원술을 중용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의협을 숭상하는 인물로 명성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호걸들과 폭력배들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십상시와의 정치 투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하진은 직접적인 군 지휘권 없이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는 정치 깡패의 조직 동원 능력을 원술에게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원술은 무능하고 명문가라는 배경에 갇혀 오만한만을 앞세운 인물로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의 역사적 평가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전반, 특히 소년기부터 성년기의 초기 커리어를 돌아보면 그는 일관되게 유압의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사냥과 무예를 즐겼고, 거칠고 과시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폭력배들을 조직하여 자신의 세력을 만들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당대의 정치 환경에 특유의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명문가 자제로서 사회가 기대했던 모범적인 관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원술은 낙양 일대에서 폭력배들을 이끌며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나갔고, 때에 따라 배경을 갈아타며 권력의 앞잡이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관되게 무자비한 힘을 휘둘렀고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인물이었기에 그는 끝내 어떤 진영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끌던 행동대장으로서의 존재감만큼은 후한 말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분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189년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대장군 하진이 정권을 잡으며 십상시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황실 근위대를 지휘하던 호분 중랑장이 원술은 하진에게 포섭됩니다. 그보다 앞서 원소는 서원군의 중군교의로 있으면서 하진에게 접근해 건석과의 대립을 부추기며 점차 정치적 발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들을 상대하는 데 능했던 원소와 의협을 숭상하여 현명으로 이름 높았던 원술이 하진에게 합류하면서 하진은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재들을 두루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십상시의 난이 발발했을 당시 원술은 하진의 피살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진의 부국장이었던 오광과 함께 황궁을 공격하며 총쇠문에 불을 지르는 등 무력 행사에 가장 먼저 돌입한 인물이 바로 원술이었습니다. 당시 황궁 내부에서는 십상시 세력이 장양 등을 앞세워 수비를 강화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하남윤과 사례교의 같은 주요 직책을 좌파 인물들로 교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소가 먼저 행동에 나서 십상시 측 인물들을 제거하고 주요 기관을 장악한 뒤 황궁에 진입하면서 결국 십상시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원소와 원술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던 만큼 하진이 원술을 포섭한 데에는 원소의 급격한 정치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원술은 황실 근위대 지휘 책임자라는 지위 외에도 자체적인 명성과 영향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단순히 견제용으로만 접근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진의 의도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원소와 원술은 십상시의 반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협력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황제의 신변을 우연히 확보한 동탁이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며 낙양으로 진입하자 하진 사후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낙양의 군사들은 일제히 동탁에게 가담했습니다. 이후 동탁은 정원까지 제거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동탁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는 원소와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결국 원소가 실각해 하북으로 달아나는 결과를 낳았지만 원술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원수를 후장군이라는 고위 장군직에 안치려 하며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원소는 청류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반면 원씨 가문은 암묵적으로 환관 세력과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동탁이 원수를 포섭하려 했던 것은 명문가인 원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소는 복잡한 출생 배경으로 인해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원술이 원가 내부에서 유망한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원술은 동탁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낙양을 떠나 원소의 거병에 호응해 자신도 군을 일으켰습니다. 원술이 언제 낙양을 떠났는지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후비전의 기록에 따르면 조조와 비슷하거나 다소 늦은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원술은 190년 정월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던 시기에 다른 지방 관리들과 함께 군을 일으켰고 동탁이 보낸 조정의 칙사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술 역시 낙양 원씨 가문의 몰락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당시 공손찬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에 따르면 원소는 충분히 원씨 일족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동탁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원씨 일족이 희생당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공손찬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원술의 입장이 반영된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소와 원술은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몹시 나빴지만 필요하다면 잠시 손을 잡는 정도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기를 비롯한 일가친족이 멸문당하는 비극을 겪으면서 원술은 원소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 원술전에 따르면 동탁을 피해 도망친 원술은 남양으로 향했고 마침 손견이 남양태수 장자를 살해하면서 남양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후한서 원술전에서는 손견이 장자를 죽이고 남양군을 원술에게 바쳤으며 이에 유표가 원술을 남양태수로 임명해달라는 상소를 올렸고 그 결과 원술이 남양태수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손견이 장자를 제거하기 전까지의 원술의 구체적인 행적은 원술전 본문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삼국지 손견전의 추석으로 인용된 헌제춘추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손견은 왕예를 제거한 이후 원술에게서 중랑장 직위를 부여받았고 이후 남양에 도착한 뒤 장자가 원조 요청을 거절하자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또한 삼국지 유표전 추석으로 인용된 사마표의 기록에 따르면 유표는 형주자사 왕예의 후임으로 조정해서 파견되었지만 이미 원술이 남양을 장악한 상태였고 형주 각지에서는 도적 무리들이 날뛰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술은 이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유표는 자사의 중심인 무릉으로 가지 못한 채 양양에 머물며 채모와 괴월 등 지역 호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후한서의 기록에 따라 유표가 원술을 남양태수로 인정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본다면 당시 유표는 사실상 원술에게 억류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무제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96년 조조에게 토벌당한 황건적 잔당들인 유벽, 하이, 하만, 황소 등은 원래 원술을 따르던 세력으로 이후에는 예주자사 손견의 지위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들 무리는 수만 명에 달했으며 활동 지역은 연암과 영천 일대였습니다. 연암은 원술의 본적지이자 고향으로 중랑장으로 임명된 손견이 남양태수를 제거한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황건적 잔당들이 손견의 명령을 따르게 된 배경에는 원술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원술의 초기 세력 형성이 단지 손견 덕분만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원술이 먼저 세력을 형성한 상태에서 손견이 이에 편입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합니다. 삼국지와 후한서 모두 원술전 본문에서는 이 일련의 복잡한 행보를 생략하고 단순히 손견을 통해 남양태수가 되었다는 결과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술의 실질적인 세력 확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 자료와 주변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원술은 낙양을 탈출한 이후 곧장 남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본적지인 연암으로 향해 황건적 잔당들을 규합하고 사병처럼 활용하면서 이미 예주 공권력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견과의 관계는 단순한 부하와 상관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동맹 혹은 종속적 협력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술은 손견의 무력을 기반으로 남양을 장악하고 형주로 파견된 유표를 억류하듯 통제하면서 전국 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형주 전역에서 작용 단식, 폭력과 혼란을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기존의 공권력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원술은 조조나 장원과 달리 당시 반동탁 연합의 참여자들 가운데 현직 지방관 출신이 아닌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장군이라는 고위 장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연합 전체에서도 매우 높은 위상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원술은 자신만의 막부를 설치하고 군사를 조직해 의군에 합류하는 형태로 반동탁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동탁 연합이 대부분 태수나 자사 등 지방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방관들은 기존의 제도와 공권력을 활용해 동탁의 집권을 쿠데타로 인식한 지역 호족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군사 동원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반면 원술처럼 일정 지역에 대한 공적 권한이 없는 인물은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자연스레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활동 범위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원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무력을 동원해 지역 공권력과 호족 연대를 장악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원술이 황건적을 비롯한 무리들을 끌어들인 배경에는
당시 그가 처한 정치적 입지와 권력 기반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연암과 영천 지역의 황건적 잔당들이 원수를 따랐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원술은 연고지인 연암에서 자신에게 충성하던 유협 무리들은 물론 당시 후한 조정의 관념 질서 속에서 반체제 분자로 간주되던 황건적 세력까지 과감히 포용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장군 사마나 종사 같은 임시 직책을 부여하며 실질적인 군 지휘권을 안겨주었고, 이들의 무력을 통해 예주와 형주의 공권력을 압박하면서 후장군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료지배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견이 왕해와 장자를 제거한 표면적 이유 역시 반동탁 연합군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손견이 정치적 날개를 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술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원술은 반동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했고, 한나라 최고 명문가 중 하나인 원씨 집안의 현지 향론 내 권위와 후장군이라는 공식 지위를 활용해 손견의 행보를 포장했습니다. 당시 태평도 세력 역시 후장군부의 지위 아래 반란에 가담했던 과오를 씻고 구국에 기여하는 의로운 세력으로 재포장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탁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기회주의자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손견이 애국의 사명을 수행하게 돕는다는 구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원술의 움직임 속에서 형주의 후임 자사로 파견된 유표는 실질적으로 원술에게 억류된 것과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형주 곳곳에서 폭력과 무질서가 만연했고, 원술은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며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유표와 채씨, 괴씨 등 형주 호족들이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낀 것도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형주의 실권자는 명백히 원술이었고, 유표는 명목뿐인 존재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개가 원술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한 결과라기보다는 손견과 원술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임기응변식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운 결과로 보는 편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예컨대 왕해를 제거한 손견의 움직임을 보면 당시 원술은 연암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상 손견에게 왕해를 미리 제거하라고 명령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장자 제거 역시 손견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견은 낙양 탈환이라는 대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움직였지만 장사에서 낙양까지 이어지는 긴 보급로와 연결선을 고려하면 손견군 단독으로는 작전 수행에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단독 작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든든한 후원자가 후방을 맡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고, 손견 역시 그 점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원술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손견을 완벽히 통제한 것처럼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손견과 원술 사이에 공통된 이해관계와 명분이 맞아떨어졌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동맹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노양에서의 수뇌부 회담 이후 원술과 손견은 동맹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손견이 무력으로 점거한 남양은 원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형주 자사로 새로 부임한 유표는 원술의 남양 지배를 묵인하고 그를 남양태수로 인정해달라는 상주문을 올리며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원술은 손견을 예주자사 겸 8호 장군으로 천거하는 표문을 올렸고, 손견의 전면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자신은 후방을 맡아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인 분업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원술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드는 군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통 반동탁 정세의 주도자라는 명분, 그리고 손견이라는 실력자의 무력을 바탕으로 예주와 형주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던 이 시기가 훗날 그가 황제를 자칭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술과 손견은 반동탁 전선에서 함께 동탁 세력을 몰아붙이며 결국 낙양을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동탁 진영조차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가 원소인지 원술인지 혼동했을 만큼 두 사람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아예 원시로 묶어서 언급하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으며, 이는 연합 내에서 원술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동탁은 군사적 패배를 거듭한 끝에 191년 여름 결국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도주합니다. 동탁은 이때 장안으로 천도하며 관중 지역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새로운 방어 거점을 마련합니다. 이로써 정치 중심은 다시 서쪽으로 옮겨가고 낙양을 탈환한 연합군은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삼국지의 주석으로 인용된 오서와 사냥공제기 등에 따르면 손견은 동탁군을 격파한 뒤 낙양을 수복하고 동탁이 불을 지른 폐허 속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던 중 황실의 전패인 옥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옥새를 원술이 손견의 부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훗날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물론 당시 배송진은 이 이야기를 손씨 가문을 찬양하기 위한 오나라 사가들의 조작된 전승으로 보고 의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후한서 원술전과 서구전 등에도 이 옥새 관련 내용이 남아있으며 후일 원술사 후 이 옥새가 조정으로 되돌려졌다는 기록까지 존재하는 점을 보면 단지 오나라 사가들만이 꾸며낸 전승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견을 통해 낙양을 수복한 원술이 황실의 상징물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으며 이미 당시에도 널리 퍼져있던 이야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원술은 남양에 기반을 두고 군벌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당시 그의 영향력은 호구수가 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그러나 후한서에 따르면 그는 법도를 세우지 않고 약탈을 일삼았으며 사치와 방자함으로 인해 민심을 잃었고 백성들은 늘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원술이 동탁군과 싸우기 위해
단기간에 최대한의 자원을 짜내야 했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폭정의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견과 원술 사이의 관계가 처음부터 철저히 설계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장자를 제거한 이후 손견이 사실상 보급 자율권을 얻었고 이후 이를 원술에게 넘겼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장사태수였던 손견이나 무릉의 치소를 두고 있던 형주 자사의 입장에서 장거리 작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보다 안정된 후방 보급선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때 원술의 남양 기반은 손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술 역시 손견에 대한 비방을 듣고 일시적으로 군량 지원을 끄는 적도 있으며 손견이 이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밤을 새워 말을 달려와 요청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물론 손견이 애걸했다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그의 설득력이 있었고 진정성 또한 전달되었기 때문에 보급이 재개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당시 손견이 전장에서 싸움을 포기하고 말머리를 돌려 낙향하게 된다면 이후 원술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의 군사활동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견 역시 왕위와 장자를 제거하며 대의 명분 하에 무력 행사를 정당화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급 부족으로 철수하게 된다면 그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손견과 원술의 관계는 철저히 상호 필요에 따른 동맹이었고 그 내부에는 긴장감과 견제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낙양을 탈환하며 절정에 달한 원술의 정치적 입지는 옥새를 매개로 한 제왕의 상징성과 결합하며 점차 황제 자칭이라는 파국적 선택으로 나아가는 배경이 됩니다. 명문가 출신의 자긍심과 장군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손견을 통해 얻은 무력과 명분,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이후 원술, 원소, 공손찬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정확한 사건의 타임라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낙양이 수복되고 동탁이 장안으로 퇴각한 이후의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략 낙양 탈환 시기와 맞물려 연합군의 맹주였던 원소는 동탁이 앞세운 헌제를 정통성이 없는 괴뢰 황제로 간주하며 대신 황족 유우를 새 황제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당시 한족 지식인층은 동탁의 패립과 정권 장악을 명백한 쿠데타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탁에 의해 즉위한 헌제의 정통성도 상당한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후한 초기 명문가와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 즉위한 광무제 유수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명망 있는 황족 유우를 새롭게 옹립하자는 주장은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술은 헌제의 정통성을 강하게 옹호하며 원소의 유우 추대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소는 결국 한복과 함께 유우를 추대하려 했으나 정작 유우 본인이 이를 극력 거절하는 바람에 황제 추대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유우는 단순히 명문 황족에 그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유우는 당시 유주를 장악한 실력자였고 동탁과 헌제, 연합군 모두로부터 구애를 받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원소나 사족들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명분을 위해 추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며 충분한 정치적 식견과 독립된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유우는 황제를 직접 부정하기보다는 먼저 헌제와 관계를 맺는 쪽을 택합니다. 그는 전주를 사신으로 보내 헌제를 아련하게 했고 이로써 조정과 인연을 맺으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자 했습니다. 마침 유우의 아들 유아가 장안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었기에 헌제와 그 측근들은 유아를 유우에게 보내 동탁의 통제에서 벗어나 유우의 보호를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장안을 빠져나와 남양까지 도달했고 그곳에서 원술을 만나 헌제 측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원술은 이 계획에 호응할 뜻을 밝히고 유아를 붙잡아두며 유우 측에서 파견된 군사가 도착하면 함께 서쪽으로 진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유우는 수천의 기병을 원술에게 보내 지원하지만 유우와 사이가 좋지 않던 유주의 군벌 공손찬은 이 상황을 이용해 원술에게 유아를 억류하고 유우의 기병 지휘권을 빼앗을 것을 권유합니다. 공손찬은 사촌 동생 공손호를 지휘관 겸 인질로 원술에게 보내며 천여 명의 기병까지 함께 파견합니다. 원술은 공손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유우의 헌제 보호 계획은 무산되며 유우와 공손찬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맙니다. 후한서와 오록 등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원술은 이미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으며 유우와 같이 명문 황족이 추대되면 전국이 조기에 안정되는 것을 우려해 이를 막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시 반동탁 연합군 내부는 이미 오래된 대치와 분열 그리고 무의미한 소모전 속에서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지방관 출신들과 그 주변에 모인 유학자, 명사들이 중심이 되어 각지에서 제2의 황제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던 상황이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원술의 입장 역시 단순히 야용만으로 설명되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존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원전쟁이라 불릴 만한 이 복잡한 대립 구도 속에서 원술은 헌제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쪽에 섰고 유우와 공손찬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치달았습니다. 이는 곧 관동과 관서의 정치 세력이 더욱 분화되며 후한 말기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술은 반동탁 봉기의 대의라는 추상적 명분을 앞세워 기존 체제 밖에 있던 세력들인 유연무리, 황건적 잔당, 종적 등 후한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자신만의 정치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완장을 채워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고 이들의 무력을 활용해 기존의 공권력을 해체하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갔습니다. 그 정치 행보는 철저히 모험적이었고 반체제 세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며 지역 지배 구조를 재편하려 했던 파격적 시도였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원술이 유아를 억류한 이후 무렵부터 원소 역시 원술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원술에게만 대의의 기세가 집중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듯 원소는 단양태수 주은을 포섭하고 그의 동생 주왕을 예주자사로 임명하여 영향력 확장을 시도합니다. 주씨 형제는 원술이 주둔하던 노양과 낙양 사이의 전략 요충지인 양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편 원술에게 억류되어 있던 형주자사 유표도 점차 독립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양양의 호족 채씨, 괴씨 가문의 협조를 받아 종적 지도자 55인을 연해 중 기습 체포하여 참수한 뒤 잔당 세력까지 소탕하며 독자 노선을 드러냅니다. 이후 유표는 원소와 연합하며 사실상 원술 진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 속에서 원술은 크게 분노했고 원소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원소를 집안의 노비라 부르며 원시도 아닌 자라고 비난했고 자신을 따르지 않고 그런 비천한 자를 따른다며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술의 비방은 원소의 콤플렉스를 건드려 그의 분노를 일으켰을 뿐 실질적인 정치적 이득은 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원술은 낙양을 포기하고 반격에 나섭니다. 손견과 공손호를 앞세워 양성 탈환에 나서 여러 차례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었고 마침내 양성을 재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손찬의 사촌 동생 공손월이 전투 중 유시에 맞아 전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공손찬은 이 죽음의 책임이 원소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소와 공식적으로 적대 관계에 돌입합니다. 이 시점에서 반동탁 연합은 사실상 해체되어 원술은 공손찬과 손을 잡고 원소는 유표와 연대하며 사실상의 내전에 들어갑니다. 원술은 손견을 앞세워 주씨 형제를 몰아냈고 공손찬은 개교 전투에서 원소를 끌어들이기 위해 흑산적 두령 장현과 남용노의 선우 어브라 등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이며 반원소 전선을 강화합니다. 192년 초 이른바 이원전쟁이라 불릴 만한 이 구도 속에서 원술 진영의 기세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원술은 그 기세를 몰아 남쪽의 유표에게도 군사를 보내려 했습니다. 손견은 유표를 압박하며 양양성을 포위하고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성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유표의 별동대를 추격하다가 지나치게 깊이 들어간 틈을 타 황조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고 맙니다. 지휘관 손견이 전사하자 원술군은 지휘체계를 잃었고 전세는 급격히 원술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유표는 이 승리를 계기로 한수 이남 지역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얻게 되었고 원술은 남양에서 더 이상 남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북쪽에서도 분위기는 원술에게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한때 원소를 압박하던 공손찬은 개교 전투에서 참패하며 연이어 밀려났고 원소의 세력은 급격히 확대됩니다. 이에 공손찬은 서주목 도겸을 설득해 반원소 진영에 끌어들이고 그를 발간에 주둔시키며 견제를 시도합니다. 또 유비를 고당해 선경을 병원에 주둔시키며 삼면에서 압박했지만 원소는 조조와 연합하여 이들을 모조리 격파하며 반격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원술은 손견의 죽음과 공손찬의 패배를 겪으며 다시 수세로 밀려나게 되었고 반대로 원소는 관동의 실질적 패권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게 됩니다. 손견의 전사와 공손찬의 연이은 패배로 인해 192년 내내 반원소 진영의 기세는 크게 꺾였고 이듬해인 193년 원술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방향을 북쪽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당시 원소와 전면전을 벌이던 흑산적 장현과 남용노의 선우 어브라와 연계하여 원속의 군벌인 조조의 근거지 진류를 공격하는 군사작전에 착수합니다. 이는 원술이 손견이라는 의존적 지휘관 없이 독자적으로 벌인 첫 대규모 작전이자 형주 방면의 정리를 마치자마자 감행한 매우 모험적인 군사 행보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조조는 원소의 임명으로 연주를 장악하고 있었고 황하 이남에서 세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술과 공손찬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조조의 기반이 취약했던 시기를 틈타그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였으며 동시에 공손찬을 도와 원소를 남북에서 포위할 수 있는 포석이었습니다. 둘째, 원술은 남양을 기반으로 세력을 넓혀왔지만 지속된 수탈과 손견의 부재로 인해 지역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형주 남쪽에서는 유표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졌고 민심도 크게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원의 핵심 지역인 연주로 진출해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그 기반 위에서 내실을 다지려는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원술은 형주, 예주, 양주를 아우르는 황하 이남의 실질적인 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조조가 원소의 측근으로 연주자사에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반면 조정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연주자사 김상은 부임조차 못하고 쫓겨나 원술에게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원술이 연주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즉 단순한 야심이 아닌 조정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형식을 빌려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이 무렵 장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탁이 부하 여포에게 살해당하고 그 여포는 이각과 곽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여포는 자신이 원씨 가문의 원수를 갚았다는 명분으로 원술에게 의탁하려 했습니다. 삼국지 여포전에 따르면 원술은 여포의 언행이 지나치게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후한서 여포전은 원술이 처음에는 여포를 매우 후대했지만 여포가 동탁을 제거한 공을 내세워 제멋대로 군사를 움직이고 약탈을 일삼자 결국 원술이 그를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시 손견을 잃은 상태였던 원술이 여포에게 일시적으로 손견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여포는 원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결국 그를 내쫓습니다.
쫓겨난 여포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고 원소 휘하에서 기병대장으로 활약하며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거기서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역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시작된 원술과 여포의 악연은 훗날 양측이 서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며 공멸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광정 전투는 원술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세력 확장을 시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이후 몰락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균열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원술은 조조를 제거하고 중원을 장악하려 했지만 전략적 계산에 비해 너무 많은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고 무너져가는 내부 기반을 다잡을 만큼 충분한 리더십과 체계적 행정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193년 초 원술은 마침내 본격적인 북진을 결단하며 스스로가 구상한 원대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조조가 서주목 도겸과 전투를 벌이며 견성에 주둔하고 있던 틈을 타 원술은 진류군으로 진입하였고 본인은 봉구현의 진을 치고 주력 장수 유상은 광정에 주둔시켜 진류 일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격에 나선 조조가 먼저 유상을 공격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원술이 친히 출전해 조조 본대와 맞붙었지만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다시 봉구로 퇴각하게 됩니다. 당시 패배의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조가 계속해서 추격해오자 원술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봉구를 포기하고 양음으로 후퇴했습니다. 이후 양음성을 점거하고 농성했지만 조조는 둑을 터뜨려 성 안에 물을 유입시켰고 원술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예주 북부의 양국으로 도주합니다. 조조가 양국까지 추격해오자 원술은 결국 예주 전체를 포기하고 양주의 국왕군으로까지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주 내에서 원술의 영향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북부 지역까지 진입하자 원술이 곧바로 예주를 벗어나버린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형적인 불리함입니다. 예주는 천연의 방어선이 부족한 지역으로 북쪽의 조조와 남쪽의 유표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장기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략적 후퇴로 볼 수 있는데 영웅기의 기록을 고려하면 원술은 양주의 실력자 진우와 연계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왕군으로의 후퇴는 패배의 결과이자 동시에 진우의 지원을 기대한 전략적 이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술의 구상은 그 자체로는 매우 장대한 것이었습니다. 진류를 장악하여 연주를 틀어쥐고 남쪽의 유표, 북쪽의 공손찬, 서쪽의 흑산적 장영과 남영노 어브라, 동쪽의 도겸과 함께 사방에서 원소를 포위하고 압박하려는 구도였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그는 황하 이남의 실질적인 패권을 손에 넣고 중원의 중심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연주의 조조, 형주의 유표, 서주의 도겸 등 원속의 인사들이 각지에서 반격에 나서며 원술은 역으로 사방에서 포위당하는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광정 전투의 패배는 그 시작이었고 이후 예주에서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송견의 죽음 이후 남양을 유지할 힘을 잃은 원술은 결국 형주의 패권을 유표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이로써 원술은 예주를 떠나 양주로 내려가게 되고 그의 정치적 거점과 군벌로서의 무게중심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남방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는 생존 공간 속에서의 최후의 선택이었으며 이 시점부터 원술의 제국 건국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닌 절박한 현실 도피에 가까운 선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광정 전투에서 패한 뒤 예주를 떠난 원술은 남쪽으로 내려가 양주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시 양주의 자사였던 진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양주 일대는 정치적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원술은 과거 자신과 연이 있던 진우를 양주 자사로 삼아 간접적으로 지역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패퇴한 원술이 직접 양주로 내려오자 진우는 과거의 신세에도 불구하고 원술의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원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진우를 공격했고 결국 진우는 합의로 달아나게 됩니다. 삼국지 원술전과 후한서는 이 과정에서 진원이 원술에게 살해되었다고 기록하지만 영웅기를 치필한 왕차는 진우가 원술을 받아들이지 않아 싸움이 벌어졌고 그 결과 합의로 달아났다고 전합니다. 사마강은 자칫 통감에서 왕찬의 기록이 시대적으로 더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이설을 따랐습니다. 어찌 되었든 진우를 몰아낸 원술은 북양주 일대를 실질적으로 장악합니다. 이어 단양태수 주운을 축출하고 그의 형제들까지 손분을 시켜 격파하였으며 원소 측에 붙어 양주자사로 임명되었던 사촌형 원유까지 내쫓으며 원술은 다시 한번 세력을 키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 무렵 원술은 자신을 서주백이라 자칭하며 사실상 양주의 패권을 거머쥔 셈이었습니다. 당시 장안에서는 동탁사후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각과 곽사가 원술과 손잡고자 태부 마일제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좌장군과 양적후라는 고위 관직을 제수하며 원술을 회유하고자 했지만 원술은 관직만 받아두었을 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 마일제를 억류하고 그의 권위를 빌려 부하들을 천거하라고 협박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조정의 권위를 강제로 포장지 삼아 자기 사람들에게 관직을 부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폭력 정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군벌들은 각지에서 자의적으로 관직을 수여하면서도 조정에 명목상 보고서를 제출해 임시 조치임을 강조하고 합법성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정과 공식적으로 단절되면 관직 체계 전체가 무너지고 군벌들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술은 이를 아예 무시하고 태부의 권위를 강제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일제는 유명한 학자 마용의 후손으로 덕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술에게 억류된 뒤 모욕감을 느끼며 격분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정과 원술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시켰고, 조정은 원술의 양주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유효를 양주자사로 임명하여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효는 원술이 장악한 북양주를 피해 장강 이남의 자리를 잡고 장강을 사이에 두고 1년 가까이 원술과 항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194년 원술의 휘하에 들어간 손책이 유효를 꺾고 장강 이남의 주요 세력들을 차례로 제압하면서 원술은 양주 전역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원술은 다시 한번 군벌로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북양주와 장강 이남을 아우르며 광범위한 세력을 확보했고 서주와 예주 일부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부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고 민심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관직의 권위마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에 파국이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193년 광정 전투에서 조조에게 패한 원술은 남하하여 양주로 이동한 뒤 진원 혹은 진우를 격파하고 북양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원술은 스스로 서주백을 자칭하며 서주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삼국지 원술전과 후한서 원술전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후 본전의 기록은 곧바로 원술의 황제 칭제로 넘어가면서 그 사이의 구체적인 행적은 다른 인물들의 열전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술이 북양주를 장악한 뒤 서주의 지배권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서주목, 도겸의 직접적인 반응은 원술전이나 도겸전에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범전에 따르면 여범이 손책의 지시로 오국태를 맞이하러 광릉에 갔을 때 그가 원술의 끈아풀이라 의심받아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서주 측에서는 원술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원술과 도겸은 반원소 반조조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로 일시적 제휴를 맺었지만 원술이 북양주로 근거지를 옮기고 스스로 서주백을 자칭하면서부터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시기를 전후로 원술과 도겸 간의 불화는 명확한 대립으로 표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년 도겸이 병사하면서 서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겸은 생전에 유비에게 서주를 위임했고 유비는 이에 따라 서주목직을 이어받은 후 원소에게 자신을 서주목으로 정식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소 진영으로 완전히 편입됩니다. 유비는 옛 동맹이던 원수를 떠나 새로운 정치 기반을 원소와의 관계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195년에는 원술이 여강태수 6강을 축출하는데 2년의 공성을 들인 끝에 결국 제거에 성공합니다. 이 시점 이후 원술은 서주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196년부터 원술은 유비가 지키고 있던 합의성을 중심으로 공격을 반복했으며 양측은 승패를 오가며 결정적인 전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전의 불씨는 내부에서 먼저 타오릅니다. 유비 진영의 장비가 합의상 조표와 충돌을 빚으면서 내분이 발생하고 이 틈을 타 여포가 단양 출신 병사들의 추대를 받아 합의를 장악합니다. 유비는 황급히 귀환하지만 병사들의 사기가 이미 꺾여 타령이 속출하면서 합의를 수복하지 못한 채 물러서야 했습니다. 유비는 광릉에서 새 거점을 마련해 재기를 도모하지만 원술의 지속적인 공격과 군량 부족으로 인해 군중의 식인이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공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원술은 여포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비와 싸운 승리를 여포의 공으로 돌리며 합의 장악을 정당화하고 물자 지원까지 약속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는 여포를 포섭하려는 전략적 제스처였지만 여포는 오히려 유비의 투항을 받아들입니다. 삼국지 여포전과 후한서 여포전에 따르면 여포가 유비를 받아들인 이유는 원술이 장패 등 태산의 군벌들과 연합해 자신을 고립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술이 약속했던 군량 지원을 보내다 말고 끊어버린 것에 분노한 여포가 그 보복으로 유비를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포와의 관계가 틀어진 원술은 이후 항맹과 진궁을 사주해 여포에게 반기를 들도록 조종하지만 항맹의 반란은 고순의 활약으로 곧 진압당합니다. 위기를 느낀 원술은 마침내 여포와 화해의 손을 내밀며 혼인 동맹을 제안했고 여포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금 일시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원술의 서주 침공은 유비 여포 태산계 군벌 등 다양한 세력과의 복잡한 대립 속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는 듯했지만 내분과 연합 실패 그리고 신뢰 부족으로 인해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점차 국면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 원술은 더 이상 외부 확장을 통해 구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제국 선포라는 내부 결속과 정치적 승부수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삼국지 선주전에는 유비가 196년에 원술과 교전 중 조조를 통해 진동 장군과 의성 정우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무제기에 따르면 진동 장군은 조조가 196년 6월 헌제를 허도로 영접하면서 받은 직책이며 같은 해 9월에는 조조가 대장군으로 승진합니다. 이 시점들을 종합하면 유비가 받은 관직 임명 역시 196년 9월 이후 조조가 실권을 장악한 이후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삼국지 여포전에서는 196년 6월 여포가 서주를 장악하고 서주목을 자칭했다는 기록이 나오며 이때는 이미 원술의 사주를 받은 항맹의 반란이 진압된 시점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료 간의 시점이 엇갈리고 있어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제기는 여포의 서주 장악을 196년에 일어났다는 정도로만 서술하고 있어 월 단위의 정확한 시간 순서 파악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원술은 오랫동안 서주에 대한 지배권을 노려왔습니다. 배후의 위협이던 유표 조조 등과의 관계에서
일시적 안정세를 구축한 뒤 그는 마침내 야심차게 친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수능 전에 나타나는 분석에 따르면 당시 유비가 지키고 있던 서주는 도겸시대의 혼란을 교훈 삼아 군비 확충에 매진하고 있었고 쉽게 공략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유비 역시 생각보다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원술은 여포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하에 유비가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당혹감을 드러냅니다. 이는 유비가 당시까지만 해도 그다지 지명도가 높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원술이 유비를 철새처럼 이곳저곳 떠돌다 벼락출세한 듣보잡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후한 조정의 중앙 귀족 인맥을 고루 꿰뚫고 있었고 유협 출신 깡패들과도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던 원술에게 있어 자신이 모르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대를 무시할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젊은 시절 효령으로 천거되어 일찌감치 벼슬길에 오른 인물이었기에 당대의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접촉하거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유비의 경우 실제로 합의상 조표와의 갈등 끝에 내분으로 실각한 적이 있었기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술도 이 약점을 찔러 서주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비의 몰락에서 이득을 본 것은 원술이 아니라 여포였습니다. 여포는 장비와 조표의 내전을 틈타 합의를 무혈 입성했고 곧바로 서주목을 자칭하며 원술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술은 고전 끝에 유비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최종 성과는 여포에게 돌아갔고 정작 본인은 원하는 서주의 통제권을 얻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후 서주를 놓고 여포와의 관계마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원술은 다시금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삼국지와 후한서의 원술전 본전은 원술의 실제 군사적 행보보다는 그의 칭제를 향한 준비와 사상적 전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서에 기록된 원술은 이때부터 점차 비정상적이며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당대의 정세와 여론을 고려할 줄 모르고 무리한 제국 선포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은 원술의 마지막 선택은 이제 시간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5년 장안에서 이각곽사 등의 혼란 속에 쫓기던 헌제가 탈출하자 당시 한창 세력을 확장하던 원술은 이를 두고 한나라 왕조의 실질적 몰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후한의 최고 명문가인 원씨 가문의 척통이라는 자부심에 따라 이제는 자신이 천자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그의 측근들과 장수들의 만류가 이어지자 일단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197년 원술은 결국 참칭을 감행합니다. 그는 예언서의 도참을 명분으로 내세워 스스로를 황제로 선포했고 국호를 중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거성인 수춘이 위치한 구강군은 회남윤으로 계칭하였고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술은 이를 강행하였습니다. 원술은 즉위와 함께 황제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대장군직을 장훈과 교유에게 부여하며 자신의 체제를 갖추려 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황제 국가의 틀을 완비한 듯 보였지만 실질적인 통치 기반은 매우 불안정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원술의 황제 칭제는 얼핏 보면 황당한 야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시대 배경을 들여다보면 당시 기준에서 그 논리가 완전히 허황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후한 말 유학은 후대의 성리학적 유학과 달리 오행설과 참의설 같은 초자연적 요소와 신비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자맹자 순자로 대표되는 선진 유학은 비교적 합리적이었으나 진시황의 분석행위 이후 유학이 일시적으로 쇠퇴했다가 전한 시기에 동중서 등에 의해 복원되며 종교적 색채가 강해졌습니다. 동중서는 상제 사상과 오행론을 유교에 결합시켜 유학을 우주적 질서와 연계하려 했고 이는 민간의 도참 사상과 결합해 신비화된 정치 명분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후한 말에는 도참유학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권에서 도참과 예언서가 중요한 명분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원술도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태평도 오두미도 같은 민간 신흥 종교가 창궐하던 시대였고 유학과 도교, 무속신앙이 뒤섞인 대중 사상이 만연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유교보다 오히려 도교적인 신선님이나 예언이 더 익숙했으며 심지어 조정의 인사들조차 공자보다 병법서나 찹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조조는 손자 병법을 해석했고 유비는 병법과 현실 정치서들을 강조하며 교육하던 시기였습니다. 유교가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정치 철학으로 정립되는 것은 훨씬 뒤 송명 때 성리학과 양명학 시대에 들어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술의 참칭 논리는 이러한 당시 사상 흐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후한 말에는 오행상생설이 정치 명분의 핵심 중 하나였고 한나라를 불에 비정한 뒤 이를 이을 천자는 흙의 속성을 지닌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대세였습니다. 이때 원씨 가문이 순임금의 후예로 알려진 규성이라는 점이 부각되었고 순임금은 오행상 토의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원술은 자신이 오행 이론상 한나라를 계승할 척자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도 설득력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차기 천자는 원씨가 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것이 원술일 것이라고 믿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그의 참칭을 황당하고 무모한 선택으로 보았고 그를 따르던 세력 내부에서도 반발과 실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술의 황제 참칭은 도참과 오행을 기반으로 한 명분에 의존했으나 그 명분을 뒷받침할 실제 통치력이나 외교적 신망, 민심의 뒷받침은 없었습니다. 대의도 없고 실익도 없는 참칭은 결과적으로 원술 자신과 그 제국중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술의 황제 칭제는 허황된 야심과 과도한 자만의 산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술 역시 후한 조정의 중요성과 헌재의 정통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조조보다 앞서 황제를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협천자 전략을 시도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팬덤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료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진전에 인용된 위락에서는 이 무렵 조조가 원술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조진의 부친 진소가 조조를 대신해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무제기에는 조조가 헌제를 영접하러 서쪽으로 향하는 도중 예주에서 원술이 임명한 진국상 원사를 항복시켰다고 전해지며 이 시점 이후 연암 일대의 황건적 잔당들 하에 유벽, 하만, 황소 등을 조조가 격파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본래 원술을 따르다가 손견의 예주자사 임명 이후 손견 휘하에서 활약했던 범원술계 군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술은 헌제가 낙양을 떠나기 이전부터 예주 지역에서 독자적인 관료체계와 정치적 통제권을 형성해왔으며 후한 조정과의 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조정을 장악하기 전 조정 내부에서도 조조보다는 원술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는 정황 역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장군 동승은 조조의 협천자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원술과 손을 잡았고 조조에게 쫓겨난 조정의 중신 한섬과 양봉도 원술에게 의탁했습니다. 또한 조조가 훗날 실각시킨 양표는 원술과 인척 관계였으며 그 역시 원술과의 내통을 문제 삼아 조조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원술은 적어도 칭제 이전까지는 헌제의 정통성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조조보다도 친왕실파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술이 마일제를 억류하고 조정의 인사를 자기 사람처럼 부리려 했던 전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예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려 했던 원소보다는 형식적으로나마 후한 조정을 인정했던 원술 쪽이 훨씬 협상의 여지가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소전의 기록에 따르면 196년 무렵까지도 조정 내부에는 조조가 원소의 하수인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조는 진국상 원사의 항복을 시작으로 예주 내 원술계 군벌들을 정리하며 조정의 신뢰를 얻었고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낙양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조조는 한섬과 동승 사이의 갈등을 이용해 동승의 요청 형식을 취한 채 수도에 입성함으로써 협천자 전략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원술은 조정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주에 남아있는 자신의 세력에 대해 별다른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서주 정벌이라는 오랜 수건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조정 장악도 서주 장악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전략적 목표에서 실패로 귀결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유비가 조조에게 진동 장군과 의성 정우의 자기를 받은 것도 일정 부분 원술의 견제를 도운 데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비는 원술과의 전투에서 시간을 끌며 조조의 협천자 전략이 안정될 시간을 벌어주었고 이는 조조 입장에서 충분히 고마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원술은 서주를 장악하지 못한 채 여포에게 빼앗긴 후에도 정면 대결을 피하고 항맹과 진궁 등을 사주해 여포를 내부에서 흔드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이마저도 실패하자 결국 여포와 사돈 관계를 맺자는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여포를 정면으로 자극할 경우 조조와 싸우는 와중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원술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후한 충신이라는 이미지는 조조에게 헌제를 넘겨준 순간부터 무너졌고 마일제 사건 역시 정통성을 정면으로 저버린 전력으로 남게 됩니다. 그가 황제를 칭한 것은 기존의 모순을 극복하고 도참 사상과 가문척통이라는 새로운 명분으로 자신만의 질서를 세워보려는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모하고 현실성은 떨어졌지만 정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술이 믿었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중 하나였던 손책은 원술의 황제 칭제 직후 사실상 독립을 선언하며 그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술의 칭제가 군사적, 외교적 기반 없이 진행된 내실 없는 선언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는 이후의 몰락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한때 원술은 원소의 유추대를 비판하며 헌제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낙양을 수복하여 반원소 포위망을 구상하고 실현해낸 반원소 연합의 중심 인물로서 위세를 떨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지지하던 헌제를 조조가 장악하게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역적으로 선포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반원소 노선을 걸었던 공손찬 역시 고립된 끝에 몰락하였고 반대로 원소와 조조, 유표는 각기 독자적인 막부를 세우며 관할 구역을 나누어 갖고 사실상의 논공행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조조의 협천자 전략이 성공하면서 이원 전쟁은 원술의 완패로 끝나게 됩니다. 회생의 여지 없이 몰락한 그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폭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오직 역적이라는 낙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술은 마지막 승부수로 황제를 칭하고 산하 핵심 세력이었던 손책과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여포와의 사돈 관계를 통해 그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당시 강남을 장악한 손책은 원술이 거의 아들처럼 대하던 인물이었고 조조와의 갈등이 깊던 여포 또한 원술과의 혼인 동맹을 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원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원소, 조조, 유표 간의 서열 다툼이 벌써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원술이 정통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헌제는 분명 정통성에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었고 조조는 단지 그를 허도로 데려와 정부 재건을 선언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술이 구축한 정치적 연대는 반골 정서와 신비주의적 성향을 공유한 동맹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참과 오행, 태평교와 같은 사상들은 일정한 결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원술은 과거에도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던 태평교도들을 능숙하게 활용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중심리와 사상적 흐름을 정파적 명분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노련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조조가 원술 진영을 빠르게 붕괴시키지 못했다면 원소나 유표가 조조 중심의 건한 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조조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원술의 운신폭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었고, 비록 중원의 패권은 어렵다 하더라도 훗날 오나라처럼 장강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 정권의 형성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며 야심을 본격화하자 손책은 곧바로 사실상의 절연장을 보내며 독자 노선을 선언합니다. 여포 역시 겉으로는 혼인 동맹에 응한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술의 정치적 기획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손책과 여포라는 양축이 이탈한 시점에서 원술의 제국은 그야말로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술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려 하자 손책은 그에게 일종의 경고장 형식의 서한을 보내 칭제를 만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손책은 원술과의 모든 교류를 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됩니다. 손책이 보낸 서한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나라의 탕왕이 하나라의 거렁을 토벌할 때는 하나라는 죄가 많다고 하였고,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할 때는 은나라는 징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덕을 지닌 인물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시절 거렁과 주왕에게 큰 잘못이 없었다면 천하를 빼앗을 명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황제께서는 백성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단지 나이가 어리고 세력이 약해 권신들의 협박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상황만 보자면 오히려 동탁조차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를 탐한 적은 없었으며 그조차도 모든 백성의 증오를 받았던 바입니다. 그런 그보다 더한 행보를 왜 굳이 따르시려 하십니까? 황제께서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총명하고 성덕을 갖추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직접적인 은혜를 입은 바는 없지만 마음은 모두 천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군께서는 5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의 척통으로서 마땅히 절개를 지키고 충성으로 왕실에 보답하셔야 합니다. 주공단과 소공석처럼 훗날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군께서는 도참과 점술의 의지에 망령된 주장들을 취하고 진심 어린 조언보다는 아첨하는 말만 귀하게 여기십니다. 계책의 성공과 실패는 고금을 막론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릴 수 있고 논박은 미움을 살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군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마땅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충언에도 불구하고 원술은 칭제를 강행하였고, 동시에 서주를 공략하면서 오경을 광릉태수로 손책의 일가인 손분을 회남윤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손책이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 원술과 절연했음을 알리자 이들은 즉시 원술의 진영에서 이탈해 손책에게 귀속됩니다. 손씨 일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손양만이 원술의 곁에 남아 충성을 이어갔으며, 이에 따라 원술은 손양을 정남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양은 이후 별다른 활약 없이 수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원술은 후한 황실이 몰락할 것으로 확신하고 칭제를 감행하였지만 조조는 물론이고 그동안 헌제를 부정하던 원소조차도 결국 황제가 내린 대장군 직위를 받아들이면서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헌제의 권위가 다시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손책 역시 원술과 결별한 뒤 조조가 옹립한 헌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구도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황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질서가 외형상 회복되는 모양새가 됩니다. 삼국지 원술전에 따르면 원술은 서주의 명사 진규와 어릴 적부터 친분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당시 진규는 패국상으로 재임 중이었고, 원술은 그에게 서신을 보내 과거 친구였던 사람이 어떻게 조조를 도울 수 있느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대업을 이루면 진규가 가장 믿음직한 인물이 될 것이라며 회유하려 하였으나 진규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진규는 조조가 헌제를 보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조가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시대의 사명을 지닌 국가 재건의 기수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는 원술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 길을 돌이키라고 조언하며 원술의 칭제를 만료하였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술은 서주를 장악하고 있던 여포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자 했고, 여포 역시 조조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인척 관계를 맺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원술은 스스로 황제를 칭한 직후 사신을 보내 자신의 칭제 사실을 알리고 혼약에 따라 여포의 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포는 이에 응해 자신의 딸을 원술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진규는 여포가 원술과 손을 잡게 될 경우 서주와 양주가 합종하게 되어 국가적 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는 조정을 보좌하고 있는 조조에게 정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술과의 혼약은 오명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여포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여포는 진규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미 보낸 딸을 되찾아오고 원술의 사신 한윤을 붙잡아 조조에게 압송하게 됩니다.
여포는 이미 원술이 칭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혼약을 맺고 딸을 보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사서에서는 과거 원술이 여포를 받아주지 않았던 일이나 진궁항맹을 사주해 여포를 제거하려 했던 전력 등 원술에 대한 여포의 개인적인 감정이 복잡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포는 원술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혼약을 받아들였지만 진규의 조언을 계기로 자신의 결정에 다시 의문을 품고 이를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는 조정으로 압송된 한윤을 참수하며 원술의 체면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원술은 수만의 병력을 동원해 장훈과 교유를 지휘관으로 삼아 서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포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진규를 나무라지만 진규는 원술군 내부의 한섬과 양봉이 최근에 투항한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리품을 약속하면 이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원술군과 여포군이 불과 백보거리에서 대치하던 중 진규의 설득에 넘어간 한섬과 양봉의 군대가 갑자기 돌아서 원술군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원술군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섬과 양봉의 배신 이유는 명분상 원술의 칭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헌제를 후회하며 공을 세운 인물로 황제를 자칭한 원술에게 붙어 역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하고자 등을 돌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대승을 거둔 여포는 이후 회수를 건너 원술의 근거지인 수춘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이때 여포는 원술에게 조롱 섞인 편지를 보내며 말로는 맹장과 무사가 많다더니 내가 회수 남쪽까지 내려와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정작 원술은 수춘에 숨어 쥐새끼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이에 분노한 원술은 보기 5천을 이끌고 친히 출진하였으나 이미 회수를 건넌 여포는 그 모습을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이 일화는 훗날까지 원술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원술은 계속 약화되는 세력을 만회하고자 예주 남부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던 진국을 공격해 점령하게 됩니다. 본래 원술은 형주 북부와 예주 일대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해왔으며 근거지를 양주로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예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임명한 진국상 원사 연암태수 손양을 비롯해 연암과 영천 일대에는 원술계 군벌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낙통전의 주석으로 인용된 사승의 후한서에 따르면 당시 진국의 제후왕이었던 진왕 유총은 이미 원술이 주시 형제와 예주에서 대립하던 시절부터 줄곧 독자 노선을 고수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유총은 원술의 세력이 사방에서 포위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통치체계를 확고히 유지했고 유능한 보좌 낙중과 함께 진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총이 다스리던 본국은 도적이 없고 민심이 안정되어 재해도 드물었으며 해마다 풍년이 들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왔습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유총은 이 시점에서 무려 1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각 주와 군에서 병력을 동원하자 양하에 추둔하며 스스로 보안대장군을 자칭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술과 유총은 정치적, 행정적, 명분적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술은 여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흉년과 기근에 시달리며 칭제로 인해 명분마저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유총은 고귀한 출신과 검증된 통치 능력을 바탕으로 예주 내에서 원술의 입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었고 세력과 명망 모두 원술을 압도하는 위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술은 진국을 무력으로 제압하기로 결심하고 병력을 이끌어 진격하는 동시에 자객 장계양을 보내 유총과 낙준을 암살하려 합니다. 장계양은 거짓으로 투항한 뒤 술자리를 틈타 유총과 낙준을 살해하고 원술은 남은 무리를 정리하면서 비교적 손쉽게 진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유총의 피사를 구실 삼아 즉각 개입에 나섰고 군을 이끌고 진국으로 진격합니다. 이에 원술은 조조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자 교유, 이풍, 양강 등 부하 장수들을 남겨둔 채 회수를 건너 수춘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결국 남은 장수들은 패배하고 참수되며 원술의 체면은 말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는 원술이 예주에서 마지막으로 벌인 대규모 군사작전이자 사실상 그의 세력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원술은 명분도, 인재도, 병력도, 외교적 기반도 모두 상실한 상태에서 수춘에 고립되었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포와 조조에게 연이어 참패한 이후 삼국지 원술전에 나타나는 기록들은 원술의 칭제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사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술은 점점 현실 도피에 빠져든 것으로 보입니다. 원술은 수백 명에 달하는 후궁을 거느렸고 황제로서의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였습니다. 원술전에서는 원술의 후궁들 사이의 질투와 음모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중 풍씨라는 여인은 특히 뛰어난 미모로 원술의 총애를 받았는데 이를 시기한 다른 후궁들이 풍씨에게 항상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큰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언하였고 풍씨는 원술 앞에서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원술은 이를 가엾게 여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후궁들은 풍씨를 목 졸라 죽인 뒤 기둥에 목을 매달아 자살로 위장하였습니다. 원술은 그녀가 늘 슬퍼하던 기억에 사로잡혀 자결로 믿고 슬퍼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원술의 사치와 방탕은 극에 달했고 그가 다스리던 강해 지역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참극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근은 원술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년부터 원술의 세력이 미치던 강해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으며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원술 역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구제는커녕 고기와 비단이 썩어나갈 정도로 사치에 몰두했던 그의 태도는 변명의 여지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기 원술에게 참살당한 유총은 민심을 다독이며
조용한 행정과 안정된 농업을 통해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다는 기록과 비교될 때 원술의 변명은 더더욱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군사 원정과 토목 공사를 반복하며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았던 그의 통치는 결국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인물이었던 패국상 서소는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을 보다 못해 원술이 군량으로 비축해두었던 쌀 10만 섬을 풀어 민중을 구제하였습니다. 이에 경노한 원술은 군사들을 시켜 서소를 참수하라고 명령했으나 서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바쳐 수많은 백성을 도탄에서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 서소에게 예를 표하며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혼자만 남기려 하시오. 나와 함께 나눌 수는 없는 것이오. 이 일화는 원술의 이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그는 평소 거칠고 방탕한 성격이었으나 역사의 평가나 명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감수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술은 황제를 자칭한 이후에도 명사들을 초빙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명사들은 그를 피하거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소는 그런 원술의 감상적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면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 일화는 몰락해가는 원술의 인물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삼국지 주유전에 따르면 손책이 고가를 점거하고 유효가 도주한 시점에 주유는 숙부주상이 거주하던 단양군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원술이 원윤을 단양태수로 삼자 주유는 숙부와 함께 수춘으로 복귀했고, 원술은 주유를 직속으로 두고 싶어할 정도로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이미 그 무렵 원술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유는 원술에게 거소현장의 자리를 요청하며 겉으로는 지방행정관으로 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강동의 손책에게 몸을 의탁할 준비를 마칩니다. 원술이 이에 동의하자 주유는 198년을 전후하여 수춘을 빠져나와 손책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원술의 몰락을 지켜보던 직속 부하 중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손책은 주유를 매우 환대하였으며 그 능력을 인정하고 중용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원술 휘하에서 일하던 인물들 가운데 오경이나 손분처럼 손책의 서신을 받자마자 군과 가족을 모두 버리고 도주한 이들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또 끝까지 수춘에 잔류했던 손양처럼 일종의 무조건적 충성을 보인 인물들과 비교해보아도 주유의 선택은 다소 모호한 시기와 방식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한편으로는 주유가 일족의 안위를 염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유가 원술에 대해 일정 정도 의리를 지키려 했던 정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욱 급진적으로 바라본다면 주유는 한때 황제 원술과 중나라 건국 이념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주유는 후일 손권에게 지금은 한나라에 1000명이 다했으므로 남방의 군주가 새로운 국가를 창건해 1000명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주장한 천하의 분지계로 이어지며 유씨 황실의 정통성에 회의를 표하고 장강 이남 중심의 독자 정권 수립을 일관되게 지향했던 정치적 철학을 드러냅니다. 주유는 자신이 내세운 정치관이 이미 지나간 철인의 비밀스런 의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시점은 주유가 원술에게서 이탈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전까지 꽤 오랜 기간 원술의 직속 부하로 있었고, 후한 사회에서는 천거인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도덕적 상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유가 원술과 중나라의 건국 이념에 일찍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유는 원술을 통해 한동안 남중국 중심의 독자 정권 수립이라는 정치적 비전을 꿈꾸었지만, 원술이 몰락하고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그 비전을 손씨 가문을 통해 실현하고자 방향을 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유 자신은 북중국 출신이었으며 그의 이념 또한 단순한 분리주의라기보다는 장강 이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일 질서의 수립에 가깝습니다. 한편 주유는 기성 정치가들처럼 표면적으로 황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유씨 정권에 대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가 출신 가문이 2세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명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를 운수가 다한 나라로 인식한 점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후대의 유학자들은 이러한 주유의 급진적 정치관을 도덕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강 이남 지역은 본래 비한족 문명권에서 출발하여 점차 중화 질서에 편입되어 가던 중이었고, 오나라의 건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중국의 독자 정체성 형성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주유가 한때 지지했던 원술과 중나라의 건국 이념은 단지 실패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남중국 중심 정체성 형성의 서막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요소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술전의 기록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종료되고, 이후 원술이 몰락하여 원소의 아들 원담에게 의탁하러 가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포전에 따르면 그 이후 여포는 다시 원술에게 손을 내밀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포가 고순을 보내 유비와 하우돈을 격파한 직후 조조의 본대가 도착하자 원술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석으로 인용된 영웅기에 따르면 원술은 이 요청을 받고 혼약을 파기했던 여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인과응보라며 어처 군이 없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포가 무너지게 되면 자신의 생존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판단 아래 결국 몸소 군을 이끌고 여포를 구원하러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삼국지와 후한서의 여포전 본문에서는 원술이 끝내 구원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술이 도착하기도 전에 여포가 패망했거나
혹은 원술 본인도 이미 정면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전혀 없던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이은 패배와 가뭄 그리고 심화된 학정으로 인해 원술은 완전히 민심을 잃게 됩니다. 백성들은 난민이 되어 떠나갔고 이로 인해 세금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원술이 마지막까지 의지하던 군대의 유지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 북쪽에는 조조, 남쪽에는 손책이 원술을 압박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애증의 관계였던 여포는 이미 패망한 뒤였습니다. 재정적 자립이 무너진 원술은 끝내 궁궐에 불을 지르고 남은 병력을 이끌고 여강이 진란과 내박에게 의지하려 시도합니다. 진란과 내박이 주둔하고 있던 첨사는 험준한 요충지로 원술은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그곳에서 틀어박혀 외부 정세의 변화를 노리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 동탁이 미호성을 쌓고 농성했거나 공손찬이 역경로에 틀어박혀 버텼던 사례와 유사한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란과 내박 입장에서 보면 이미 몰락한 주군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들이 어렵게 축적한 군량을 축낼 상황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원수를 받아들이면 조조와 손책, 양쪽의 눈총을 동시에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진란과 내박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원술에게 대놓고 저항했습니다. 원술은 공성전조차 벌일 여력이 없었는지 성을 공격하지도 못한 채 성 앞에서 단 3일만 머물고 군량 부족으로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후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찾아간 옛 부하들에게조차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들을 응징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원술의 리더십이 더 이상 세력 내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원술의 세력을 사실상 공중분해시키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진란과 내박처럼 오랜 휘하 인물들조차 등을 돌리자 남은 투호들 역시 더 이상 원술이라는 간판에 기대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술은 정치적 명분, 경제적 기반, 군사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신뢰까지 모두 잃은 상태에서 회생 불가능한 몰락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휘하 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몰락이 현실로 다가오자 원술은 큰 근심과 절망에 빠져 어떤 선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황했다고 전해집니다. 끝내 그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때 격렬히 반목했던 이복형 원소에게 황위를 양보하며 투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원술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가 천하의 통제력을 잃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천자는 권신에게 휘둘리고 정치는 한 가문의 사사로운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호걸들은 할거하며 강토를 나눠 다투니 이는 마치 주나라 말기에 전국 지룽이 세력을 나눈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은 강자가 천하를 통일하게 될 운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더욱이 원씨 가문이 천명을 받아 왕이 될 상서로운 기운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귀하께서는 사주의 땅을 거느리고 백성수는 100만에 이르며 국력과 인덕 모두가 천하제일입니다. 조조는 쇠약한 한나라에 매달리고 있지만 단절된 천명을 다시 잇고 이미 멸망한 체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허망한 꿈에 불과합니다. 비록 스스로 황제의 자리를 내세우며 대의 명분을 주장했던 원술이었지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원소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은 원소는 내심 원술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무렵 원소는 중원 최고의 세력가로 군림하며 명성과 권세가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 차례 여론을 시험해보고자 자작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원소는 주부 경포에게 명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칭제를 권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장면을 목격한 신하들은 격분하며 경포를 죽이라고 아우성쳤고 결국 경포는 참살당하고 원소는 서둘러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원소가 원수를 사실상 손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청주를 다스리던 아들 원담은 여전히 원수를 맞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원담의 독자적 노선 시도와 원소의 전략적 관망이라는 두 시각이 존재합니다. 원소는 정치적 계산에 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원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이면서도 원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수를 수용하는 방안을 시험해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원담이 원수를 잘 활용하여 여론 반전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이득이 되고 반대로 여론이 좋지 않다면 이를 구실 삼아 후계 구도에서 원담을 정리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담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청주를 맡고 있던 그로서는 아버지 원소의 신임을 잃어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왕실의 적자 출신인 원수를 영입한다면 일가를 보호했다는 명분과 함께 정치적 반전을 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원술은 비록 몰락했지만 여전히 원시 적통이라는 상징성과 정치적 활용 가치가 남아있었고 원소가 이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원술이 무사히 원소 진영에 토착했다면 원소는 당장 그를 내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관용을 베푸는 형의 모습을 보이며 활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원술은 그런 식으로라도 마지막 생존의 기회를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간 대놓고 무시하던 원소에게 읍소할 정도로 몰락한 원술에게는 이제 자존심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는 청주에 있는 원담에게 의지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출발했지만 도중 조조가 유비와 주령, 노초를 합의로 파견해 길을 차단하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회로를 선택한 원술은 다시 수춘으로 발길을 돌렸고 강정에 이르러 완전히 몰락한 자신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가 한여름이었으며 원술의 궁중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보리쌀락이 30석 정도만 남아있던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력이 급속히 쇠약해진 그는 꿀물을 찾아 마시고 싶다고 했지만 꿀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원술은 난간에 걸터앉아 긴 한숨을 쉬며 오랜 시간 침묵하더니 마침내 이 원술이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단 말인가
하고 크게 탄식하며 몸을 바닥에 던졌고 그 자리에서 핏물을 한 마리나 토해내며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술의 비참한 최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위서에는 그가 199년 6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반동탁 연합군의 주요 수장이자 황제를 자칭했던 인물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장면이 더욱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유비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내박과 진란에게 군량을 빼앗기며 도적대의 습격까지 받는 와중에도 원술은 밥이 거칠어 꿀물이 아니면 목을 넘기기 힘들다며 꿀물을 찾습니다. 이에 요리사는 꿀물은커녕 샘물도 귀한 마당에 병사들이 흘린 핏물이나 널려있다고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원술은 그 말을 듣고 울분을 토하다 사망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후대 창작물에서도 이 일화는 원술의 최후를 상징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으로 자주 활용되며 욕망과 오만, 몰락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고귀한 명문가 출신이자 한때 천하를 노렸던 야심가였던 그가 결국 꿀물 한 모금조차 얻지 못해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결말은 삼국지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도 비참한 최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원술이 사망하자 그 휘하 세력은 곧바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윤, 원녀, 황해 등 원술의 일족들은 과거 원술이 임명했던 여강태수 유훈에게 의지했지만 반면 양훈과 장훈은 원술의 죽음을 계기로 손책에게 귀회하려 했고 이들은 유훈에 의해 토벌당하고 맙니다. 비록 원술이 몰락한 이후였지만 그를 따르던 세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했으며 유훈은 이 무리를 흡수하면서 일시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유훈은 예장태수 화음에게 군량을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손책은 여강을 빼앗을 계책을 세웁니다. 손책은 유훈에게 황조를 공격하자고 제안하며 동맹을 맺는 척했고 유훈이 이를 믿고 남쪽으로 군을 동원하여 수도인 환성을 비운 틈을 타 손책은 주유와 함께 약 2만의 병력을 이끌고 환성을 기습 점령합니다. 유훈은 물론 원술의 처자식도 모두 손책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후 원윤의 행방은 명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손책은 원술의 아들 원효를 낭중으로 삼아 등용했고 원효의 여동생 곧 원술의 딸은 손권의 후궁으로 들어가 원부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또한 원술의 손녀 곧 원효의 딸은 손권의 다섯째 아들 손분의 아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술의 잔존 세력을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 되어 유훈 역시 손책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손책은 사로잡은 세력들을 모두 동쪽 오군으로 이주시켰고 부하인 이수를 여강태수로 임명한 뒤 약 3,000명의 군사를 남겨주둔하게 했습니다. 본인은 전군을 이끌고 유훈을 추격했고 유훈은 강화 지역으로 후퇴하며 손책에게 저항하려 했으나 결국 저항에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유훈은 조조에게 의탁하며 살아남을 길을 찾게 됩니다. 모종강이 편집한 삼국지연의에서는 원술의 몰락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말기 군웅이 사방에서 일어나더니 감히 원술이 미쳐 날뛰었네 대대로 공경의 지위에 있었음을 잊고 홀로 제왕이 되려 하였구나. 난폭하게 전국 옥새를 부질없이 자랑하다가 교만하고 사치스럽게 하늘의 뜻을 말하니 목이 말라 꿀물을 찾지만 얻지 못하고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워 피를 토하고 죽었도다. 이는 원술이 황제를 자칭한 오만함과 비참한 최후를 조롱하는 대표적인 시구입니다. 전통적으로 원술은 한나라 말기에 혼란을 부추긴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되며 권세를 남용하고 분수에 넘치는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한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원술에 대해 사치스럽고 방자하며 음란하였다. 그가 망한 것은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다라고 간략히 평했으며 후대 주석가인 배송진은 단지 사치와 음란이라는 말만으로는 원술이 저지른 커다란 악행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진수는 원술의 몰락을 그의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았고 배송진은 원술의 정치적 야망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혼란의 책임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무겁게 보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전통적 평가는 원술을 단순한 패망한 군벌이 아니라 당시 질서를 어지럽힌 반역자의 상징으로 규정한 시대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술에 대한 전근대 역사가들의 평가는 일관되게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으로 분수에 넘치는 야망을 드러내다 끝내 비참하게 몰락했다는 점에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특별한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 동탁조차도 종종 실은 개혁자였다는 식의 파격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각색의 대상으로 떠오르거나 정사 속에서는 무용이 뛰어나고 부하들에게 후한 포상을 아끼지 않는 호방한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연애 속에서의 여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원술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모조차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작은 그릇의 인물로 희화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번역된 사료들이 퍼지고 다양한 분석적 담론들이 팬덤 문화와 맞물려 형성되면서 원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술은 강한 자의식을 가진 인물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다소 복합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때는 대단한 인기와 영향력을 지닌 유력 정치주자였으며 전략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던 인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탁을 피해 낙양을 떠나 자신만의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에서도 농림의 호걸들을 포섭하고 강력한 무장인 손경과 연대함으로써 넓은 남양군을 장악하고 형주와 예주를 사실상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반동탁 연합이 동탁군의 반격으로 지지부진하던 시기에 헌재의 정통성 문제와 유우추대라는 정통성 분열 국면 속에서 대부분의 군벌들이 혼란을 겪을 때에도 오직 손견을 포섭한 원술만이 뚜렷한 성과를 냈습니다. 친원제와 반동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밀고 나가 결국 낙양을 수복하는 데 성공한 것도 원술이었습니다. 이후 원소와의 대결 국면에서도 공손찬, 장현,
어부라, 도겸과의 연대를 통해 원수와 함께한 군벌들에 대항하며 초반에는 나름의 전략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술은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군사적인 역량이 매우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원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손견과 같은 뛰어난 장수를 앞세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손견이 일찍 전사한 뒤로는 그를 대신할 만한 유능한 지휘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끝내 원술의 발목을 잡았고 북양주를 장악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군사적 승부처에서 사실상 연이어 패배하며 큰 전환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겉으로는 강한 듯 보였지만 실속은 없었던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메우기 위해 원술은 테러와 협작 그리고 기회주의적 전술을 자주 동원하였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행보는 그의 정치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원술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포가 혼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조조에게 투항한 사건 역시 여포 개인의 변덕이나 줏대 없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원술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행보에 오래 시달려 온 여포가 감정적 원한과 불신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촉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책의 이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책은 손견의 아들이자 원술에게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원술은 그의 신뢰를 여러 차례 배신하며 감정적 상처를 남겼고 이로 인해 손책 역시 끝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손견 부자와 여포는 모두 원술의 부족한 군사적 능력을 보완해줄 수 있었던 핵심 인물들이었으나 원술은 이들을 단지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그로 인해 결국 진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술이 자신의 전략적 비전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구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후한 사회에서 정통 질서 바깥으로 인식되던 변방 집단들, 예를 들어 유협, 태평도도, 흑산적, 흉노 등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의 폭력성을 그대로 정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원술의 방식은 당대의 교양 있는 식자층에게는 그야말로 야만 그 자체로 비춰졌습니다. 원술은 공권력을 파괴하면서도 별다른 명분 없이 점령지를 확장해 나갔고 강압과 공포를 기반으로 지배와 수탈을 반복하며 마침내는 황제를 참칭하기에 이릅니다. 명문 원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그의 행보는 지나치게 천박하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 명문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유목 민족의 군주나 농민 반란 지도자에 더 가까운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원술을 기록한 사서의 저자들과 그 안의 인물들 대부분은 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서에서는 원술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황제를 참칭하려고 했던 인물처럼 묘사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동탁 연합 시절부터 이미 묵은지심을 품은 인물로 설정되고 193년 이후의 행적은 거의 생략된 채 도참 사상에 심취해 황제를 자칭하는 모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의 정황을 교차 검증해보면 원술의 칭제 시점은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결정이었고 이러한 묘사는 다소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원술은 사료에서 역적의 상징처럼 묘사되면서 당대 혹은 후대의 적대적이었던 이들의 기록이 편집을 거쳐 그대로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인물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왜곡된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원술은 겉모습만 놓고 보면 형인 원소와는 매우 다른 인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후한 말기의 시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괴물이었습니다. 지방과 변방을 방치한 채 중앙 정치를 독점하려 했던 후한의 체제는 결국 양주 출신의 무장 동탁을 낳았고 4세30이라는 정치 명가의 후예였던 원가에서는 도련님 원소와 원술이라는 두 인물이 나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후한의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술은 형인 원소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원소가 전통적인 사족 네트워크와 명문가 중심의 세력을 구축한 반면 원술은 하층 임협, 호걸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이들의 무력을 바탕으로 후한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권력의 주도권 경쟁에서 점점 밀리는 입장이 되자 그는 기존의 체제를 포기하고 아예 자신의 방식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몰락 직전의 후한 왕조가 아닌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시도는 참칭이라는 대역죄로 이어졌고 이는 원술이 역적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행보는 분명 아이러니합니다. 시도 자체가 전혀 근거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원술에게는 이를 뒷받침할 만큼의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해 큰 그림을 그릴 줄은 알았으나 그것을 실현할 내공이 부족했던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술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후한 말의 인물들 중에서 그는 다소 파격적이고 기존의 정치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던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는 시각이 그것입니다. 원술은 후한 말 특유의 위선적이고 경직된 질서에 반기를 들며 독자적인 방식으로 시대를 헤쳐나가려 했던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중앙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뒤 그가 수춘을 근거지로 삼고 장강 이남을 향해 세력을 확장해 나간 전략은 결과적으로 손책과 주유가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원술의 이러한 시도는 훗날 동호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당시 장강 이남이라는 지역이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데 있어 나름의 전략적 영감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술은 공손찬이나 여포, 손견처럼 전장에서 개인 무용을 뽐내며 활약한 일화가 전해지지도 않고 동탁처럼 외형적으로부터 압도적인 신체적 위압감을 주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술은 어릴 적부터 무예를 즐기고 성격이 거침없어 당대 폭력배들 사이에서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로 알려졌으며
호걸로서의 명성도 상당했습니다. 내전기 이전 시점에서 실전에 직접 참여한 기록은 명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신병의 훈련을 담당하는 절충교위와 오한족 돌격기병을 지휘하던 장수교위를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 두 직책 모두 후한 중앙군 체계에서 실질적인 작전 경험이 요구되는 요직으로 영제 시기 원술이 나름대로 군사적 실무를 익혔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역시 그가 호걸로서 고평가된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술은 정치적으로는 동탁에게 한때 후대를 받았으며 이후 손견, 공손찬, 도겸, 장현, 여포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 황건, 백파, 흑산, 흉노 세력 등도 대부분 거친 성격과 낮은 출신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술은 이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정치적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여포가 보낸 편지에서도 드러나듯 황제를 자칭한 이후에도 원술은 이러한 부류의 무사들과 폭력배들을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원술의 이 같은 유협적 배경은 평전이나 창작물에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으며 단지 어릴 적 일진 정도의 묘사로 소비되거나 가문빨로 출세한 무능력자라는 이미지로 단순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후한 최대 명문가의 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협으로서의 명성 또한 상당했으며 폭넓은 인맥을 통해 계층의 구분 없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포용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격이 단순한 귀족 도련님을 넘어 당시 사회의 여러 층위와 교류하며 세력을 넓힐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술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결점은 군벌로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군제의 부족이었습니다. 같은 유력 패권 주자였지만 군사 지휘 능력이 부족했던 유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도드라집니다. 유표는 주요 국면마다 다소 운이 따랐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체급을 키워 세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원술은 모험적인 전략을 고수하면서도 결정적인 전투에서는 번번이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술의 성격은 유협 문화에 친화적인 편이었으며 유표에 비해 직접 군을 이끄는 친정도 자주 감행했습니다. 실제로 양주자사였던 진우, 단양태수 주은, 원소 측의 양주자사 원유 등을 격파하고 북양주를 점령했으며 서주에서는 유비를 압도한 적도 있고 진국을 공격해 유총을 제거한 전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과들을 내실 있게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지휘 능력은 다소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유비를 이긴 전투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여포의 개입으로 서주에서 실리를 얻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유총 역시 자객을 동원해 제거한 경우였고 이후 조조가 개입하자 부하들을 방패막이 삼아 도주하는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나 군사적 기량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유총은 후한 황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구축하여 당시 예주에서 원술의 입지를 빠르게 대체한 인물이었습니다. 197년 무렵에는 보안대 장군을 자칭하며 약 10만의 병력을 이끄는 등 지방 군벌의 범주를 넘어선 영향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원술이 그를 제거한 것은 결과적으로 조조라는 최대의 경쟁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었을 뿐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원술의 군사적 승리 중 정치적 실익까지 챙긴 깔끔한 전과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북양주 점령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손견이라는 강력한 외부 세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단양태수 주은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선봉으로 내세운 오경이 패배한 뒤 민간인에 대한 보복 학살을 자행했다는 기록도 있어 군사적 지도력보다는 오히려 극단적인 폭력성과 잔혹함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결국 원술은 전략 후상에서는 과감한 접근을 보였으나 전쟁을 직접 이끌 능력은 현저히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얻은 성과보다 잃은 것이 많았던 군벌로 평가됩니다. 사족들로부터 일관된 혐오를 받으며 외정에서 연이어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원술이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 군사 원정을 지속하며 관할 지역만큼은 명확히 통제하고 있는 듯한 행보는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포 정치를 통해 현지 호족들을 철저히 억압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술은 비협조적인 지방 관료나 토호 세력에 대해 쉽게 무력을 동원해 무자비한 진압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는 무예에 능했고 때로는 관기에 가까운 만용을 통해 군중을 위협하는 통제력을 보였으며 유협적 기질이 강한 하층 출신 부하들을 후대하는 데에도 능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통찰력이나 기본적인 식견 면에서도 수준급이었다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됩니다. 이런 개인적 특징들을 고려할 때 원술은 만약 연대 단위 병력을 이끄는 전문 지휘관으로서 활동하거나 제국 변경 지역에서 강제 동화 정책을 수행하는 총독과 같은 역할에 머물렀다면 비록 거칠고 잔혹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남긴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요컨대 원술의 군사적 역량은 강약 약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권을 둘러싼 중대한 국면에서는 번번이 참패를 거듭했고 오히려 자신보다 체급이 한참 낮은 지역 군벌들과의 대결에서도 고전하거나 간신히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의 군제가 부족한 상대를 상대로는 비교적 손쉽게 이겼고 이를 통해 겨우 전국구 주자라는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의아할 정도로 잦은 졸전은 원술이 유협이라 불리는 다양한 무력 집단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인 결과 부하 조직의 일관성과 통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손견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뛰어난 지휘력 덕분에 이런 약점이 어느 정도 보완되었지만 손견 사후에는 이를 대체할 리더십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호걸로 이름을 떨쳤던 원술의 무예와 리더십은 조조나
원소 같은 본격적인 중앙 권력 주자들과의 패권 다툼에서는 빛을 잃었지만 자신이 직접 육성한 사병들을 동원해 비협조적인 지역 호족들의 요새화된 장원을 공격할 때에는 무자비한 작전으로 공포를 심고 폭종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면들에서는 낙양거리의 한기라 불리던 젊은 시절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만을 근거로 원수를 지나치게 정치 깡패에 가깝게 단정짓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당시 후한 말기의 사족들 대부분은 각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들과 유역과의 관계 또한 밀접했기 때문에 현대적 기준에서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 무력 정치를 행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조, 유비, 공손찬 등의 군웅들 역시 이러한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원술이 다소 유별난 측면이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후한 말기 정치 질서라는 게임의 룰 내에서 움직였던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원술은 출발점 자체가 다른 군웅들보다도 월등했고 초반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군사적 역량의 부족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기회를 잃어버린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역량 면에서는 악평이 대부분이었던 원술이지만 개인적인 인품과 관련된 일화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원수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국지연의 속장비나 수호전의 이규처럼 고전 중국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영웅적 캐릭터의 특징을 공유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후술될 육적에게 회규를 보내는 고사, 서소와 관련된 일화, 풍시후궁에 대한 이야기 등은 모두 그의 의외의 감수성과 인간적인 정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진국에서 패배하고 도주하던 시기에도 끝까지 목숨 걸고 그를 지키려는 장수들이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원술은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사람으로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섬세하고 감성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신이나 사회적 평판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려는 태도는 당시 사족 사회의 기준에서는 천박하게 여겨졌고 결과적으로 상류층의 혐오를 자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를 따르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또한 유교적 소양은 별로 높게 평가받지 못했지만 도참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 신비주의나 철학적 사유에 관심이 많고 그 나름대로 박식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서신들을 보면 웅변적인 능력도 제법 뛰어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원술은 일관된 원칙 없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기에 진정한 리더로서는 여러모로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원술은 매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손견과의 관계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견이 왕해나 장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몰린 끝에 어쩔 수 없이 원술과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견은 동탁을 토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후방 안정과 보급의 뒷받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낙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군사 기반을 갖춘 원술과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당연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견이 동탁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주씨 형제나 유표 등 후방의 위협 세력들과 싸운 것도 단순한 변심이 아닌 전략적 고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손견은 헌재에 대한 충정과 한실수복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며 원술이 그에 대해 보급을 끊어버리는 모습에서는 오히려 졸렬한 정치인의 면모가 더 부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원술이 보급을 끊었음에도 손견이 1-2년에 걸쳐 원술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원술의 인간적인 매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견이 보여준 일관된 충정과 현실적 판단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정적인 친분보다는 명분과 전략적 필요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보는 편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견과 원술이 일부 코드가 맞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술은 손견이 왕해나 장자 등의 흉수를 처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점에 대해 불쾌함보다는 오히려 코드가 맞는 동료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술이 손견을 아꼈으며 그의 애국심과 충정을 알아보고 적절히 파트너로 삼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 간에는 인간적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원술은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군제나 정치력에서는 비판을 받을 부분이 많았지만 인간적인 정의나 감성, 개성 있는 리더십 면에서는 당시 인물들 중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능하거나 오만한 인물로 폄하하기에는 그의 삶과 행보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층적입니다. 손책과 원술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원술이 손책을 이용하기만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복합적인 정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조조가 조인을 지방태수로 임명하지 않고 자신 곁에 의랑으로 임명해 아끼고자 했던 것처럼 원술도 손책을 직속 부하로 두고자 했기에 독립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원술은 손책을 아들처럼 대했다고 전해지며 손책이 군영에서 법령을 어긴 뒤 스스로 사죄했을 때에도 오히려 손책을 감싸고 두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중들 사이에서도 손책은 더욱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칫 통감에 따르면 원술은 칭제 당시 수많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손책으로부터 절연장을 받고 나서는 크게 상심하여 병석에 눕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원술이 손책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갑질 상사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손책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책 본인은 외모가 준수하고 매력이 넘치며 유머 감각도 뛰어나 무장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장훈과 교유를 비롯해
원술군 내 주요 장수들 역시 손책을 진심으로 경애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손책의 개인적 매력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지만 그가 보인 극단적인 다혈질 성향 화해를 위해 찾아온 사신을 현장에서 죽이거나 지역 민심을 얻고 있던 인물들을 사적인 감정으로 살해한 사례는 현대 기준에서 보자면 분명히 병적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원술의 유협적 기질과 잘 맞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즉 손책의 이중적인 성격, 즉 광증과 매력이 공존하는 모습은 원술 진영의 분위기 속에서 육성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이른바 원술의 물이 든 손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손책은 원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무인의 모습에 매우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책 본인은 이러한 원술의 총애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회가 생기자마자 원술을 떠나 독립해버렸고 이 이탈은 원술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창작물 예컨대 화봉요원과 같은 매체에서는 원술을 다소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묘사하기도 합니다. 원술은 결국 꿀물 한 그릇 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으며 당시 주방에는 보리쌀이 30국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와는 별개로 손책과 유은이 그의 잔당을 두고 대립할 만큼 원술의 자녀 세력은 여전히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자칭할 정도로 거대한 포부를 품었던 인물이 결국 거짓대에 가까운 신세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아이러니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귀족적이었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원술의 잔당들은 최종적으로 손책 진영에 흡수되는데 손책은 원술의 아들인 원효를 낭중으로 삼았고 원술의 딸은 손권의 후궁으로 들어가 원부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또 원술의 손녀는 손권의 아들인 손분의 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맥과 인사 조치를 볼 때 손책이 원술을 완전히 외면했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한 결과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술은 후한 말 가장 화려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군사적 무능과 정치적 오판으로 몰락한 인물입니다. 신비주의와 유럽 문화에 심취한 독특한 리더였으나 시대를 이끌기엔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손경과 손책, 여포 등 걸출한 인재들과 관계를 맺었으나 모두 잃고 고립되었습니다. 칭제라는 대담한 승부수는 결과적으로 모든 지지 기반을 잃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꿀물 한 그릇을 구하지 못한 채 피를 토하고 죽은 그의 최후는 비극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상징처럼 남아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